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건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환자들의 목소리 또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코너입니다. 본격 토론.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더 부대변인과 함께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전격 시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좀 늦었네요.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이 예상대로라면 어제 저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네. 이 오늘 새벽에 이 푸틴 대통령이 이 평양에 도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는 1박 2일의 일정이었는데 늦게 좀 도착을 하는 바람에 일정이 당일치기로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공항에서 이 푸틴 대통령을 영접을 했고요. 서로 좀 차에 타라면서 다정한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방북 일정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네, 러시아 이 국영 타스 통신의 보도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시간 이상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이 좀 그만큼 많다는 거죠. 평양 시간으로 낮 12시에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 후에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회담 또 산책에 이어서 이 공동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 기자회견도 두 사람이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출발 전에 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 초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협정엔 경제와 또 군사 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의 관계 격상을 시사하고 있는 문구들이 많아서 이 구체적인 내용, 이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 나왔습니까? 네,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방북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이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양국이 어떤 선물을 좀 주고받을 것인가, 군사협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네, 어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또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요? 네, 벌써 이렇게 되면 최근에 두 번째인데요. 일단 어제 이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경고 사격까지 하니까 곧바로 좀 돌아는 갔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 북한 병사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시간이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20명이 좀 넘는 병사들이 군사 분계선을 한 20m 정도 이 침범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 수풀이 우거져서 이 군사 분계선 표식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이나 이러는데 그렇게 좀 쉽게 봐도 되냐 이런 지적은 사실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또 넘을 정도면 단순 침범이라고 해도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 전반에서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합참은 지난 4월부터 북한군이 이번에 이 침범을 했던 중부뿐만 아니라 서부, 동부 등에서 예전보다 더 좀 활발하게 대규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군들이 이 비무장지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군은 일단 이 비무장지대에서 이 내부 통제를 위해서 북한 내부 통제를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 부지나 남북 연결 도로 등 이 북한군이나 또 주민들의 기순이 좀 쉬워 보이는 지역에서 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군은 최근에 또 이 지역에서 지뢰 설치
설치 또 수풀 제거에 좀 한창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일정들이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심지어는 최근에 이 작업 도중에 이 수차례 지뢰가 폭발을 하면서 이 사상자가 좀 대규모로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인원만 쏙 뺀 후에 뭐 곧바로 작업을 좀 재개를 하는 식으로 무리한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군이 밝혔습니다. 아하, 예. 네,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제 과방위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상정 나흘 만에 단독 처리가 됐다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야당이 이 국회 과방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이른바 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절차는 생략된 게 좀 많았습니다. 네. 우선 이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법안을 상정한 지 나흘 만에 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됐고요. 상임위 의결이 앞서서 거치는 소위원회 심사, 이 소위 심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을 해서 소위가 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역시 이 소위 심사도 생략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거쳐서 다음 달 안으로 이 본회의에서 이들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지금 목표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의 핵심이 이 공영방송 이사와 또 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좀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입니까? 네, 일단은 뭐 수적으로 뭐 열세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뭐 사실 이번에도 좀 속수무책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4법을 날치기로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쿠데타이고 뭐 대선 불복이다. 뭐 정령 이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인가 등등 뭐 거센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이 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방송 직접 종사자에게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권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고양이에게 고기를 지키라는 거 아니냐,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최근에 이제 자신 재단이 친아버지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좀 신경을 밝혔네요. 네, 이 먼저 이 고소한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박세리 씨의 재단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이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지난해 9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아버지 박준철 씨가 박세리 희망재단에 도장을 위조를 한 뒤에 국제 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이 위조된 도장을 썼다는 겁니다. 네. 검찰도 수사 9개월을 만에 이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좀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박세리 씨 재단이 일단 뭐 아버지를 고소를 했지만 뭐 사실상 이 박세리 씨가 친아버지를 고소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네. 이런 뭐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그간의 상황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세리 씨는 그동안 이 부친의 빚을, 이 아버지의 빚을 좀 계속 갚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빚을 계속 갚아주면 하나의 빚이 생기고 또 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계속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공과 사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 재단 차원에서 아버지를 고소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박세리 씨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좀 보였어요. 네, 이 사실 어제 뭐 기자회견장에서 좀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뭐 20년 넘게 이 인연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박세리 씨가 좀 그만 무너졌습니다. 뭐 질문이 뭐였냐면 오래도록 봐왔는데 이 주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좀 미리 말릴 수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박세리 씨는 그동안에 좀 만감이 교차하는 듯이 이 질문을 받고도 1분 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이제는 안 울 줄을 알았다면서 계속 아버지를 반대하고 또 막았는데도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박세리 씨는 이제는 오랫동안 계속된 이 부친의 채무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을 하면은 마치 뭐 줄이 서 있는 것처럼 뭐 다음 채무 문제가 계속 생기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좀 힘든 일을 좀 잘 털고 다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박세리 씨의 팬들도 함께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이게 이 재판부가 숫자 오류가 있어서 이제 정정했는데 판결문을
그 서울고법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어제 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좀 냈습니다. 사실 이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쓴 거, 이 숫자가 틀린 것도 사실 좀 어이없을 정도의 일이다라는 뭐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제도 이 설명 자료도 이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결론은 판결문에 일부 수정이 있더라도 이 판결의 이번 이혼 소송의 판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 분할의 비율과 또 대상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지난 1998년 주당 가치를 이 1,000원인데 이 100원으로 잘못 쓰면서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서 결국 판결문이 좀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에서 이 판결문 수정은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서 이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에 관해서 중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단순히 수정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이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소영 관장의 재산상 기여도를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이 최태원 회장 측이 이 최종현 선대 회장보다 주식 가치에 기여도가 더 적어서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이 기여도가 더 적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도 그만큼 더 적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 경영을 맡은 게 이 최종현 선대 회장보다 주식 기여도가 더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 판결에 재산 분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서 그간 있었던 이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일축을 했습니다. 네, 판결문을 부분적으로는 경정했지만 그러나 판결은 유지한다 이런 네.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어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청 내륙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됐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경기도 고양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5도,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으니까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밤부터 흐려지면서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제주도에는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의 장대비와 함께 최고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부터 정체고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는 12km가량 천천히 가고요. 금토 분기점에서는 1차로와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으로 가는 길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군포에서 용인까지는 28km가량 막히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어렵습니다. 출근길에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 의협이 발표했던 개원이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의 휴진도 있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사태, 의료 차질, 그 피해는 1차적으로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이 중증 환자들의 경우가 그 걱정이 더 클 겁니다. 예, 그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안선영 이사님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지금 저희는 6개 단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그리고 한국췌장암환우회, 그리고 한국루게릭연합회, 한국폐암환우회, 그리고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아이고, 것처럼 병명만 장기적으로. 들어도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끔찍한 질병들인데요. 네. 그런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쯤 되나요? 우선은 이 병에 이제 유병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우선은 이 안에서 어떤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의 그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협회가 있는 걸 모르시는 네. 그 해당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하. 그러신데 그러다 보니 그 병을 앓으면서 이제 경과라던가 아니면 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해도 인터넷으로 해서 넓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데 아하. 이런 협회로 가입을 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그리고 예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런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또한 기회들이 좀 거기에 있겠네요. 보호자분들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케어할 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선영 이사님은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어떤 괜찮습니다. 연으로 이런 협회에 이사를 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제 10여 년 전에 유방암 이제 사기 초 사기요? 예, 사기 초로 보통 이제 사기면 시작됐어요. 말기 이제 네, 위험한 그렇습니다. 이런 단계 아닌가요? 예. 아. 제가 그때 예후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이제 아하. 선생님도 그에 따른 약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의 역할을 그때 더 몸으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뵈면은 전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완전히 완쾌는 되신 거예요? 네, 지금 10년 전이니까요. 네. 보통 암은 5년 후에도 이제 전이나 재발이 안 되면 완쾌됐다 이렇게 본다고 네, 그렇게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편의적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네. 5년이 지나도 추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하, 예. 왜냐하면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치료다 보니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그래요. 있어요. 약으로 인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 아이고 참. 자, 그런데 지금 환자나 보호자들 지금 이 사태가 지금 100일이 넘고 넉 달 가까이 네. 되고 있는데 지금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입장을 대입해 본다 그러면 애가 타는 걸 넘어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한테만 집중해도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열려있는 병원을 찾느라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고 애가 타는 것까지 더 더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입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의협이나 또는 서울대 교수들 경우에 휴진을 하더라도 네. 이런 필수 의료나 중증 환자들에 대해 한 진료는 계속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아니라 행정가죠, 행정가. 이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 항암 치료 중에도 다른 데로 전이가 됩니다. 추적 치료를 하고 있어도 다른 데에서 갑자기 나오기도 해요. 네.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만 열어둔다고 해서 응급처치만 할 것 같으면 네. 이게 내가 담당했던 환자가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병의 진행에 관련돼서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1기에서 항암치료 받다가 긴급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실로 가는 케이스는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런 부분들만 원활하게 돌린다 그러면 1기 환자를 2기로 돌리고 2기 환자를 3기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1기 환자가 2기로, 2기 환자가 3기로 이렇게 이제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어떤? 배신감이죠. 사회에 대한 배신감, 내가 믿었던 의사에 대한 배신감.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한번 중증이나 아니면 큰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 트라이앵글로 가야 돼요. 계속 서로 정보 교환하고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그거에 대한 맞는 대처를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고 찾아내 네.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안정적으로 치료 그러니까 진행이 돼요.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거는 배신이죠. 예. 언어 도단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중증질환연합회의 입장도 제가 네. 나온 걸 봤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입장문 발표가 그 의사나 의협 또 이제 의대 교수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런 사태가 있으면 네. 맨 앞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거, 그러니까 의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신데 지금 뭐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중지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다가 얘기해서 그 병원 대표가 너희한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할 거야.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지금 네 달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협박성 발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환자협회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해라. 중지가 아니라 취소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지는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협이라고 느끼겠어요. 그러니 의사들은 계속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원칙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야 필요하다고 된다. 봅니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700원 그 계산 못했다고 잘린 버스 기사, 운전기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본인의 생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원칙적으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온화하게 봄날의 햇살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의협이나 정부나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를테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네. 예, 이런 경우에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갔는데 아무데 어느 병원도 받아주질 않아서 또는 못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셨다, 네. 예,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이제 네. 의료계의 그런 이 태도 때문에 이제 환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네. 되는데. 지금 이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돼도 이게 무슨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거를 우리 안선영 이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암 쪽이니까 암을 네. 비교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견되면 한 달 이내에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항암치료. 왜냐하면 의사나 환자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한 달 이내에 어떤 시술이든 시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원칙처럼. 네. 네. 그냥 모르고 지낼 때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좀 덜 할 테니까 네. 그런데 일단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그렇구나. 빨라져요. 저희 예. 엄마, 저희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셨어요. 발견되고 15일 만에 2cm로 예측됐던 게 네. 15일 만에 7cm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확 커졌구나.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네. 거군요. 예. 그거를 제가 저희 엄마를 간호하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자들이 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예. 더군다나 항암 치료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받았던 분들은 네. 이미 몸 안에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출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부 출혈이든 외부 출혈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 어떤 정량적인 측량만으로 해서 버틸 수 있어? 의협에서는 정부에서 말 들어주면 우린 돌아갈 거야. 정부에서는 빨리 돌아와. 이러고들 있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환자들만 앰뷸런스에서 이동하다가 죽고 그리고 네. 병원을 찾다가 죽고 찾다가 안 돼서 지금 요양병원이 그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또 그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그런 곳에 찾아 들어가서 그래도 하하. 거기서라도 그 통증 치료라도 받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란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게 어떤 생명도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맨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통증 치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진짜 어떻게 아픈 겁니까? 저는 이제 항암 치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저는 이제 정말 미친 듯이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토하면서도 그냥 버텼어요. 아하. 그리고 이게 항암 치료를 한 2, 3일은 그냥 내 안에서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병마다 그리고 항암제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폐암이나 생식기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암이 진단이 되시면 항암제가 제일 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말할 수 없는 통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거는 오롯이 환자가 혼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백혈구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응급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서 이제 버티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병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 응급실 다 오픈된 데서 지금 사람하고 감기 걸린 사람하고만 있어도 폐렴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환자들이 다 오픈된 데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의사들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잘 알죠. 근데 그 의사들이 지금 환자를 떠나겠다는 그래서 환자협회에서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아는 의사란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뭐 너무나 경미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게 환자라는 게 넘어져서 찰과상이 난 사람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예. 각각의 본인들이 맡고 있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온화하게 얘기들을 하고 본인들의 그 의사들 수가 마치 마지막으로 버텨야 될 모든 것에 결정체인 것처럼 하는 이 모든 행태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던 정부에서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많은 의사들이 그 환자를 또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만 그동안 그렇게 조용히 앞에서 떠드시는 분들 계시고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망언을 하면서 의사의 품위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켜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기 시작한 게 저희는 너무나 제일 큰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대책도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건 지금 이제 의사들 내부에서 우리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라고 이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그 과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큰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나는 내 환자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이 지금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다. 네.
어디에나 소금 같은 분들은 계시다고 봐요. 그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상황들을 바꿔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도 뭐 자료 같은 거 보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거를 이제 의사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의 뭐 인격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제보를 하신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네. 예. 뭐 하여튼 나는 내 환자 포기할 수 없어. 이래서 현장을 지키시는 많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 지금 수술하고 싶어도 이를테면 마취과에서 네. 지원이 안 되면 수술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런 있어요. 식으로 돼 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있잖아요. 이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의사 선생님들이 어쨌든 메꾸고 또 간호사들이 메꾸고 그래 네. 왔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봤습니다. 정말 고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할 수 있었던 건 되게 오래된 관행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앰뷸런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하고 같았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정부에 화가 나는 거는 그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경험치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의료 파업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데이터 그대로 가고 있는데 대책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저는 72년도부터 이 잘못된 관행의 근거가 됐던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법에서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년 된 관행들이에요. 네. 이거를 이번 파업 하나로 모두 고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게 잘 끝나서 어떤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네.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 현재에 맞지 않는 그런 법제들을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보건복지 산하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해결이 되면 그다음부터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72년도부터 관행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법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 특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환자들이나 또는 이런 협회의 목소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들으려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제부터 이제 좀 들으려고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꾸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년 묵은 거를 바꾸려면 150년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중증 질환 연합회 쪽으로 이제 제보도 하고 네. 또 의견도 주고 그런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한두 아까 가지만 잠깐 말씀드린 있으시다면. 거지만 예. 이게 출혈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출혈의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았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을 하신 케이스가 있고 아이고, 예.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낙상으로 해서 아버님께서 이제 골반이 잘못되셨어요. 깨지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속 처리가 연결이 안 돼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도 전문 케어가 필요하니까. 아하. 근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후속 처리만 됐으면 사실 수 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항암 치료 중에 간으로 전이가 돼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거를 전이라는 건 아는데 이거를
또 다시 신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검사를 받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병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그런 건 완전히 그 뭐 집계도 안 되고, 네. 예, 집계 안 이를테면 됩니다.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뭐 가족이 모시고 간 거고 거기서 발생한 네. 사망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나중에 정말로 이제 이게 피해 사례가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고 네. 그래야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텐데 예, 이게 매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좀 더 그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 의료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 네.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사분들이 본인의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네. 예, 저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께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의료사고 네.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안선영 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입니다. 제가 기후위기 헌법소원 변론에 나섰는데요. 환경에 관한 문제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줍기나 물건 사는 걸 되게 줄이거나 음식 낭비하지 않기를 실천하면서 딱 했는데 이제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미래 세대가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을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것도 환경이 문제가 되면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미래로 가서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더워도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래에 안 살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래에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래 세대인데 미래를 상상해봤을 때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심각해져 있을 테고 진짜 바다에서 낚시할 때마다 물고기가 익어서 나온다든지 뉴스에서는 고래가 익어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나왔다 이런 게 일상처럼 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관한 사소한 것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날이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경기도 고양은 37도, 대구와 밀양도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춘천과 대전, 전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이나 과일 등으로 수분 섭취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종일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제주도에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의 장대비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금요일에 잠시 그쳤다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전국 현안 좀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논란이 되는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이 발언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유감 표명을 하면서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대상을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일단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거는 아마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이 이제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라든가 혹은 안부수 증인이 이 진술을 이제 번복을 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게끔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보도될 때까지 그냥 10번은 해야지 될까 말까 하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시고 그랬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같은 얘기를 이제 예.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언론 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정말 터무니없이 수사되고 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애둘러서 이제 웅변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 기자들에 대한 그 얘기였다 이런 식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이제 사실상의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잘못됐냐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최민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더 세게 더 거칠게 나가버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더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아하. 특히 이제 양문석 의원이 애완견에게 그거는 모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네. 일단 이제 엄호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 발언은 뭐 엄호하는 것이야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 민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양문석 의원의 표현이 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불을 질러버리는 네. 그런 이제 오히려 역효과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정말 그게 더 안 좋게 더 작용을 했던 거죠.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이 그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녹취록 자체를 녹음 자체를 통화 녹음 자체를 공개를 한 그 방식은 처음인데 네. 이거는 이미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나와 있고 증거로서 그렇습니다. 또 제출이 됐고 이런 거라서 뭐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서
이거는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이런 것을 틀어대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봐도요. 이게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고 이렇게 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공개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이런 것을 공개하는 행위 이런 자체가 썩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내용상으로도 뭐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내용도 아니고. 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호텔 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을 보면요. 번지수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대장동으로 온 나라를 그냥 막 시끄럽게 했고 그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혹은 또 그것으로 이제 정치 자금을 수수하거나 뭐 이렇게 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은 사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성남FC로 가고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고 쌍방울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돼서 지금 대북 송금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장동하고 이런 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지수가 계속 바뀌는 과정이라서 먼지털이하고 그다음에 먼지털이도 부족해서 산소털이하고 사실상 별건으로 계속 연계를 시켜서 지금 가는 그래서 번지수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의 행태가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사법 리스크를 더 키우거나 이런 이미 뭐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수사하고 어떻게 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사법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은 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법 리스크를 더 크게 하거나 뭐 그런 걸로 작동할 상황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당헌 당규 개정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당헌 개정이 나타나고 그렇게 시도됐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정했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지금 그동안은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로 인한 사법 리스크였고 지금은 이제 재판 단계니까. 그렇죠. 재판 단계에서의 이제 사법 리스크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방탄을 하거나 뭐 이럴 만한 것이 없어요. 있다면은 뭐 법정 구속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이 유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유죄를 전제로 또 법정 구속을 전제로 뭐 방탄을 미리 설계를 하고 뭐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 단계에서는 뭐 체포동의안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방탄이라는 의심이나 지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의 방탄은
법정 구속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법적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이 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법정 구속에 해당할 만한 유죄가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방탄을 전제로 뭘 하고 있다 이러기에는 썩 와닿지가 않는 그런 지적이고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임기를 손보거나 당대권 분리 조항을 이제 손봤죠.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는 저는 뭐 연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연임한다 하더라도 대표 대선 1년 전에 사퇴한다는 조항을 손보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거기다가 이 대표는 그거는 반대한다. 해놓고 최고위원들이 이걸 밀어붙이고 하는데 또 그럼 대표 뭐하러 해요? 본인이 이거는 당원 개정하는 거, 임기 개정하는 거 그거는 손보면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그냥 발언은 반대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이것이 손보아지고 통과되는데 대표로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거거든요. 그거는 찬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은 지금 이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로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연임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냥 추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전대에서 경선을 거쳐서 뭘 한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이제 규정이 추대라 하더라도 선출 절차는 전당대회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후보가 없으면은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로 보면 후보가 누가 나올 거는 같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어대명 얘기가 나오는 모양.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대표로서의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대안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대표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러는데요. 그거는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 생각이 있으니까 출마자가 없거나 혹은 안 보이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내가 또 대표하는 것보다 당을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출마를 안 하면 대표 나올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또 누가 나올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그야말로 진짜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와도 진짜 대표예요. 그리고 대표 선수고.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본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본인이 또 하겠다. 거기다 임기 개정까지 또 손을 보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어떤 이유로도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과정이 다 점수를 까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뭐 어대명이라는 흐름이나 또는 연임이나 또는 대표 임기 조항을 손볼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이나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이시군요. 예, 예. 자, 이 어대가 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어대한.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거기는 조금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윤한 갈등이라는 게 네.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봉합되거나 하여튼 해소되지 아니하고 유보된 이제 갈등의 감정들이 유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은 당 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은 그거는 뭐 어대명하고는 이제 결과로서는 똑같아도 네. 과정은 조금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그럴 수 있겠네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 여당 내에서의 어떤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표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또 전쟁. 그래서 네. 출마도 전쟁이고 대표가 돼도 전쟁적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여권이 뭐라 그럴까 주저앉을 수 있는 네. 그런 길로 지금 가는 거다.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은 그 당선 가능성이 대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나온다는데 그거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전국을 둘러싼 이제 해석법도 다를 거고 정책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국민의힘과 네. 대통령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갈등, 또 다른 이제 이 전쟁적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출마 자체가 여권에게는 굉장히 리스키한 이제 상황으로 네. 치닫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최재성 이 정무수석은 이제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그것도 정무 파트를 모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제 기억으로는 3선이신데 지금 이제 이 분석해 주신 거는 이제 여당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제일 그래도 정부 여당 또 대통령과 법여권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길이다 이렇게 조언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길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여당은요 국민들이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은 네. 그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이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그 통째로 그냥 그 누구 가릴 것 없이 네. 그냥 다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민심이 떠나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 근데 그것이 예견되고 있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쪽이든 집권당은 더 큰 거예요. 예. 집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보듯 명확한데 한동훈은 출마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행을 예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너졌어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그전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내보내는 과정, 뭐 그리고 총선 참패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좋든 안 좋든 그런 이제 조정 능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기. 소리 없이 내밀하게 작동된다면 그런 이 조정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직접 평가시군요. 개입은 못하지만 네. 그리고 당에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하. 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조정도 못하고 누구도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구상하고 기획하고 의논하고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원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7개 상임위가 남아 있는데 그 여야 모두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조언하신다면. 저는요. 이 정치는 그런 거죠. 이제 지나간 일이 된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그렇죠. 11개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된 됐어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당이 야당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거를 해서 별로 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야당처럼 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책임 여당이 집권 여당이 국회를 지금 거부를 하고. 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당이 밖으로 돌고 무슨 뭐 장애 투쟁하듯이 뭐 민생 뭐 투어한다 그러고 국회는 지금 이렇게 공전되고 있고 이런 게 여당에도 실점이기 때문에 본인들 주장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네. 빨리 이거는 나머지라도 받아라. 타협을 하고 받는 것이 예. 여당한테도 좀 좋다. 그게 정치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네, 본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 만나시는 본격 토론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김준일 에디터 대신 나온 서영주입니다. 뭐 굳이 대신 나왔다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왜 김준일이 안 나오고 서영주가 나왔지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한테 마지막 질문 드렸더니 11개 상임위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예. 버스 떠났다는 거네요. 그러니 여당이 야당처럼 자꾸 이 국회 밖에서 돌고 다녔어야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7개를 받고 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고 갔습니다. 예, 이 문제부터 좀 다뤄볼게요. 참 요즘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답니다. 정말 정부 여당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유린당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지금 여권 중진 의원님이 한번 저희 선배님이신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당 내에도 두 가지 기류가 있대요. 고민이 좀 심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의 기류는 강공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기류와 함께 그래도 우리가 또 정부 여당인데 어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복귀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원구성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쪽에 약간 더 방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강공 드라이브에서 어떤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로서는 좀 빨리 좀 복귀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국민의힘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 독재, 의회 내에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기 알겠어요.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대야 투쟁 오히려 좀 더 그 스피드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뭐 국민의힘이 힘이 없다는데 국민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야죠. 11대 7. 21대 국회에서 하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권한 여당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때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22대 때 국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건 버스가 아닙니다. 11개는. 자전거예요. 후진이 없어요. 근데 자꾸 후진하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최소한 22대 국회에서 108석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국민들이 줬다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임위 갖고 싸울 수는 있는데 더 길어지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개라도 빨리 받으셔가지고 국회 정상화하면서 원내에 들어서 싸우는 것들이 국민의 힘을 얻는 길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진 기어 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아주 덜어 있습니다. 버스도 만 대 중에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 뭐 교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뭐 지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후진 없이 전진만 하기에는 국민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또 양문석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 또 엄호하면서 또 이게 상황이 좀 더 좀 거칠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옆에서 엄호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언어는 아니잖아요. 물론 학술적 용어로 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든 정치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모두 다 선출되거나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께서는 본인을 돌아보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과연 언론들이 각 역대 정권에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게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경비견이 되거나 권력에 붙어서 아니면은 아예 그냥 모든 걸 놓고 애완견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언론계에서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언어를 일부 언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의 애완견이 아니라 감시견, 워치독의 역할을 상당히 못하고 있다라고 좀 이런 좀 톤타운에서 얘기를 했다면 뭐 이런 빌미는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옆에서 덧붙여서 뭐 기레기네 어쩌네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이 논란의 구조가 말하는 메시지가 흐려지잖아요. 단어에 지금 얘기가 지금 매몰된단 말입니다. 애완견이라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라는 것들은 주장인데 그 주장만 받아 쓰는 이 언론 행태를 바꿔달라라고 하면 정확한 메시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애완견 논란은 여기서 이쯤 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의원이 애완견을 넘어서 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과 여당 쪽에서 이와 같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언론이 검찰이 말을 받아쓰는 애완견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비판하니까 그와 같은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발작하는 것이 누군지 과연 언론이 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문석 의원을 비롯한 친명 의원들이 발작하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 오면서 좀 전에 최재성 수석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민주당에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확대시키는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문석 의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회 독재를 넘어서 이제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 네.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잠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서영주 전 대변인과 함께 진행하는 본격.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본격 토론.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전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가지고 잠깐 토론했는데 이 문제는 이쯤 하고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된 상황인데 어대한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지금 예, 최진영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어대한이냐 어대윤이냐 어대한이냐 네. 어대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이나 훈이나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죠. 결국 대세론 한동훈 대세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해서 잠재적 잠룡군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아니면은 안철수 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었었는데 안철수 의원님은 아마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는 한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애둘러서 얘기했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좀 국민의힘의 저 또한 지지자로서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혁신이 화두가 되고 어떤 정책이 화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친윤 비윤 어떻게 보면 친한 비한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전당대회가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과연 컨벤션 효과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는 선거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상당히 큰 것이고 다만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과연 진짜 윤 대통령의 어떤 간접적인 마음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쏠리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위원장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요. 어대안이라 이제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세잖아요. 각종 수치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의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밖에서 좀 관망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머리가 좋은 분 아닌가 좀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들어올 포인트를 잡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고마워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이상 나올 의미가 없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기현 체제처럼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당대표의 역할, 보위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의미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서브니스가 터지면서 각을 세우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뭔가 대립적인 위치에서 들어오는 어떤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덜었어요. 물론 이제 그 마음속에서는 당내에 있는 친윤 그룹들을 조금 뭐라자면 개혁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친윤 그룹들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들이 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비하 섞인 발언까지 좀 내뱉고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의 중간 간부였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꺾을 만한 어떤 분위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자체도 고민만 할 뿐인데 안철수 의원 그만두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선론을 가늠하는 건 각종 수치 다 의미 없고요.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마치 적대적 공생관계 같은. 네. 그렇게 될 공산이 크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보수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의 어떤 세력들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 중에는 늘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국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도 공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부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름대로 이제 당에 들어오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뭐 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는 공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면은 공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대세론이 됐느냐?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으로서의 어떤 그 지구당 부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어떤 존재감 두 가지 키워드인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9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뭐 200개 가까이가 그 어떻게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닙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풍찬 노숙합니다. 정말 그 선거 때 외에는 돈 한 푼 거둘 수가 없는 그런데 지구당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상시적인 그 정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 그와 같은 정책에 공감 안 할 원외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원외 위원장들의 마음을 샀다. 더불어서 최근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상황 속에서 검사 사칭하는 민주당 대표대 검사 출신 국민의힘 대표 이런 각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사실상 야당의 어떤 예봉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어젠더와 어떤 존재감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대체 수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나아가서 중도 표심까지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국민 시각에서 최진우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검사고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을 했다. 검사 사칭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몇 년 전 일을 꺼내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데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라는 수치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표나 뭐 지도자로 뽑기는 좀 거부감이 있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의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게 본인이 정치인 한동훈을 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분 공감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했냐면 이거는 대선이 아니고 전당대회고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이른바 당심 80% 민심 20% 이런 속에 그리고 또 20% 민심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20% 정도 측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또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 세팅이 되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예. 이제 좀 이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의협이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또 다른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중증연합회 안선영 이사도 모시고 직접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100일 넘게 해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정치권이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뭐 무슨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이게 개입을 안 했어요. 뭐 발언도 거의 없고 하여튼 사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죠.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와 같이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해서 같이 얘기하고 할 때 사실 거기에서 협치의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의정 갈등 속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1일 1특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정쟁만 강화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협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지렛대로 해서 이 원구성 협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의도가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될 시간, 의사들이 지금 파업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벌써 사법부가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떠나서 진짜 후진 기여도 없는 의대 정원을 가지고 백지화하라는 이런 요청,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마치 의사들이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고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의사들 그리고 또 양심 있는 어떤 의료인들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계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을 좀 설득하는데 나서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그러니까 참 이번 정부 무능하다고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민주당이 뭘 했냐고 물어보는데 야당이에요. 의석이 많은 거하고 다르고요. 행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접시를 다 깨트려 놓고 그 파편을 옆에 있는 민주당한테 왜 같이 안 치우냐고 욕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의정 갈등 부분은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들 매우 나쁩니다. 무능한 정부만큼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가 국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뭐 했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행정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비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격시사에서 이 환자들의 목소리, 의사단체 목소리 듣잖아요. 그런 거를 의총해서 트세요. 박정훈 의원이 괜히 이재명 대표 공판자료나 해서 위증교사 이런 거 모여서 듣지 마시고 정말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녹취를 따다가 고민하고 국민의힘이 정부 용산에 대통령님 이대로 둬서는 현장에서 환자들이 다 힘들어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힘을 보태주겠죠. 그러면 야당이 나서서 용산에다가 대통령님 환자들이 이러니까 우리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은 뭐합니까? 저 이런 반문 드리고 싶어요. 네. 정부 여당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실 민주당에서 힘이 없다고 하는데 전 국민 25만 원씩 돌려주는 예산까지 편성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개헌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 국민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만들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이 부분을 어떤 갈등을 해결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천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그런 게 했는 적이 있습니까? 결국 지금 말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의도에서는 내가 여당인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좀 협조하고 민주당이 지렛대를 들어서 이 부분을 협조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지지율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상황을.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오다지 마시고 대통령 같은 것과 대통령은 다릅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하시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집행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증언 자체를 밀어붙이면 의사 반발이 있으니 그 중재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좀 수를 늘려갑시다라고 민주당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저기 의사단체랑 정부랑 앉혀놓으시고 심판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야당이잖아요. 행정집행 그다음에 집단윤리에 대한 뭐 법적 집행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저희로 하는데 잘 의사단체가 말을 안 들으니 야당한테 부탁을 하세요. 의사단체랑 좀 중재를 좀 해보십시오. 안 하잖아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뭐 말씀드렸듯이 공은 의사단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어떻게 보면 파업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좀 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그 지역 동네에 있는 의원들 뭐 평소 때와 다름없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큰 병원에서도 큰 차질 없이 진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눈과 국민의 어떤 감시의 눈이 따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매운동 하니까 뜨거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날 정도로 물러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물러났습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대 정원 제로로 만들어라. 또 그리고 행정 어떤 그 명령 다 취소해버려라. 그리고 또 의료 패키지 이것도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후퇴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사 또한 헌법 11조에 따라서 그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만 특혜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파국으로밖에 갈 수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야당 저는 뭐 정부 여당의 책임이 뭐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맞습니다. 저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예. 정부 여당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도 남의 일처럼 바라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 두 분께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정 갈등 부분들은요. 네. 저희 민주당도 이제 상임위가 가동이 되면 이제 빨리 국민의힘 들어오셔서 복지위를 가동하고 저는 정부 단체랑 따지고 보면 의사 단체랑 불러서 국회에서 좀 논의회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대강으로 가고 멀리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남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협회의 지금 뭐 임 회장 같은 경우에 이 결정들이 좀 너무 일방적이고 조금 거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단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비판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정부도 한두주 총리도 그렇고 그럴 때는 단순하게 집단윤리 했을 때는 뭐 어떤 엄벌을 하겠다, 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보다는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이 찾아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 강대강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누가 승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기냐 의사단체가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되고 국민이 고통받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화회장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를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술이 다 부르터서 있는 모습을 좀 보는데 아마 의정 갈등 때문에 가장 마음고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단체에게 복귀하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의협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은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하니까 투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복귀의 타이밍조차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안에 대해서 의협의 문제를 삼키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인중개사 회의에서 같은 날 다 문 닫고 야유회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의협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말은 뭐 휴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업이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의료계에서도 의사 관련 의료 종사자들의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의사 파업이다. 황제 의협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이제 넘어서면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오늘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듣고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결국 남은 것은 강공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약간 이제 저 해법은 이제 결이 좀 다른 해법을 두 분이 제시하셨네요. 우리 네. 서영주 대변인은 어쨌든 국회가 좀 빨리 가동이 돼서 정상화돼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접점을 좀 만들어내자는 제안을 제시하셨고, 지금 최진영 변호사는 이제는 뭐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장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 북한에 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6.25 이후 최대의 그 군사적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북러 군사동맹이 그런데 자동 개입 수준의 군사동맹이 맺어진다면 국제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그런 군사동맹을 맺는 것까지는 안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지만 사실상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한중 그 외교안보 대화도 우리가 맞불 차원에서 또 서울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두 분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예, 푸틴하고 지금 1대1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러시아가 전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동 개입, 한마디로 동맹 수준의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우리의 걱정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푸틴이 북한으로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기를 보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너무 우리가 얘기하는 넘어서는 안 될 선 레드라인까지는 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최첨단 무기와 관련된 기술 지원이라든가 미사일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큰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쿠 러시아와의 어떤 접촉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어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지렛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지금은 차관급 어떻게 보면 회담이었습니다만 이것을 향후에는 장관급 의 대화를 비롯해서 좀 높은 수위의 어떤 그 안보와 관련되는 그 대화를 격상함으로써 중국을 통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고, 더불어서 최근 그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윤 대통령이 왔을 때 보면은 한미 관계의 어떤 동맹이 복원되고 있고, 플러스 한미일 관계의 어떤 관계도 훨씬 더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맹의 어떤 그 단단함을 더 강화함으로써 결국 이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초래한 것들이 이제 외교적 균형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중러든 한미일이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병풍이나 어떤 이용당하는 필요는 없어요. 북중러에 있어서도 중국,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놓고 본인들의 외교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외교 관계를 그래서 전략적 모순을 썼던 것이에요. 결국엔 안보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에게 그래도
뭐 되게 좀 적대적이지는 않은 여지를 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안보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에 국민들의 안전, 특히 한반도에는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외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냥 강대강 힘으로 우리가 북한은 미국과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곧 평화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책은 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가진 자들이 불행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갈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 그분들께서 생활하는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이 사실상 이 군사동맹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교의 방향을 좀 균형 외교로 좀 바꾸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신냉전 시대 이른바 경제 안보 일원화되는 시스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크게 보면은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전략적 모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스탠스를 미국과의 한미 관계를 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전략적 모성을 통해 가지고 말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비굴한 평화보다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비굴한 평화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이 대비가 없이 평화 탈원만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국민이 희생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를 택한 것도 그와 같은 어떤 국민들의 흐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말씀으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네. 저는 뭐 늘상 이 외교에 있어서는요. 국민 중심으로 그다음에 자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익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러리 외교는 그만하시고 저는 좀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좀 반드시 좀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예. 예. 하실 말씀 많은 것 제가 표정으로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본격 토론 오늘은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의료 사태 문제 그리고 그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에 이르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권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월 19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